국가의 짐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태어나면 이 아기를 그 마을에 있는 원로한테 데리고 갑니다. 꼼꼼하게 검사를 해요. 신체 검사를 하는 거죠. 우리는 보통 만 20세 되면 신검이라는 걸 하는데 이 친구들은 태어나자마자 바로 신검을 합니다. 일곱 현역인지 방인지 당장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기형아이거나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저체중이었거나 그런 친구들은 전부 다 바로 이 절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절벽 이름이 뭡니까? 아포테타이라고 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아시죠? 이 스파르타에서 살려면 어떤 생존 법칙이 있어 주어야 될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니크로고스라는 사람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입법가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형용사가 있어요. 전설적인 입법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파르타에는 딱 두 사람만 알아놓으면 됩니다. 니크로고스하고 앞에 레오니다스 왕. 반드시 알아두어야 될 사람이 바로 이 니크로고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조선을 건국했을 때 조선의 설계자가 정도전이었죠. 스파르타의 모든 시스템을 설계했던 사람이 바로 니크로고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메세니아 지역을 정복해가지고 노예를 얻었잖아요. 그죠? 이 메세니아 지역이 스파르타의 땅이 되었습니다. 그럼 노예들은 토지를 가지지 못하니까 이 스파르타의 시민들이 그 지역의 땅을 차지해야 되겠죠. 공평하게 나누어주는 토지 개혁을 실시했던 사람이 니크로고스입니다. 이 사람은 정치 개혁도 진행을 했었죠. 원로원을 만들었으니까. 또 무슨 개혁을 했었냐면 오늘 배우는 교육 개혁. 우리가 스파르타 교육이라고 하는 모든 내용들이 이 사람의 머리에서 나왔습니다. 또 하나 화폐 개혁도 단행을 했습니다. 화폐라 그러면 보통 금과 은으로 만들어지죠. 그런 것들은 관리들한테 뇌물이 될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국가 부패의 원인이라는 거죠. 니크로고스는 이 화폐를 전부 다 쇠붙이로 만들어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관리들이 이것을 뇌물로 받으려고 해도 무거워서 보관이 어려워서 뇌물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스파르타 사회가 굉장히 건전해진다는 거죠. 부정부패가 한꺼번에 일소가 된다는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이 굉장히 재밌는 인물입니다. 니크로고스에 대해서 잠시 설명하고 갈게요. 이 사람은 그냥 귀족이 아닙니다. 왕족이에요. 왕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왕이었고 자기 형이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죽고 형이 왕이 되었는데 일찍 죽어버렸죠. 형수가 있었습니다. 형수 뱃속에는 아기가 있었죠. 그래서 이 스파르타에서 그 형을 대신하여 왕이 되었던 사람이 니크로고스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밤에 미망인이 된 그 형수가 이 니크로고스를 찾아옵니다. 니크로고스, 내 뱃속의 애를 유산시킬 것이다. 나랑 결혼합시다. 나와 결혼해서 당신과 나 사이에 낳은 아들한테 이 스파르타를 물려줍시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니크로고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형수님, 그 뱃속의 아이를 지으려고 하면 독초를 먹어야 하니 형수님의 건강이 위태로울 수가 있습니다. 우선 아이를 낳으십시오. 그리고 달래서 보냈습니다. 그 아이가 나중에 태어났겠죠. 왕자였습니다. 니크로고스는 한 번도 망설임 없이 왕위를 그 조카한테 물려주는 거죠. 그리고 여행을 가죠. 이집트로 여행을 가고 아테네로 여행을 가고 주변 모든 폴리스 지역을 여행하면서 그 지역의 정책이라든지 그 지역의 좋은 점, 그 지역의 경제는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가 이것을 하나하나 공부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 니크로고스를 조카였던 왕이 다시 부릅니다. 얼마나 믿음직한 삼촌입니까? 이 니크로고스를 모셔와서 이런 입법을 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탄생했던 게 니크로고스의 입법, 그 하나하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파르타 사회에서는 살기 위해서는 태어날 때부터 건강해야만 됩니다. 고된 훈련을 견딜 수 있는 강한 아이만 양육하는 거죠. 왜요? 만약에 이 아이가 장애를 가졌거나 약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스파르타 사회에서는 부담이 된다는 거죠. 국가의 짐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태어나면 이 아기를 그 마을에 있는 원로한테 데리고 갑니다. 꼼꼼하게 검사를 해요. 신체 검사를 하는 거죠. 우리는 보통 만 20세 되면 신검이라는 걸 하는데 이 친구들은 태어나자마자 바로 신검을 합니다. 일곱 현역인지 방인지 당장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기형아이거나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저체중이었거나 그런 친구들은 전부 다 바로 이 절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절벽 이름이 뭡니까? 아포테타이라고 합니다. 이 장면이 영화 300에 나오는 장면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아기는 숨도 며칠 쉬어보지도 못하고 이 절벽으로 떨어져서
죽는다는 거죠. 이 아기의 유골들이 보이십니까? 스파르타의 여성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똑같이 아기로 태어난다면 제일 먼저 검시를 받습니다. 특히 여자아이는 하체 부분을 특별히 더 꼼꼼하게 살핍니다. 왜요? 나중에 스파르타의 전사를 출산해야 되거든요. 이 스파르타 여성들도 스파르타 남자와 똑같이 훈련을 합니다. 그런데 16세가 되었을 때 다시 신체 검사를 받습니다. 2차 성징이 나타나는 시기가 바로 16세거든요. 16세가 되었을 때 이 여자아이가 2차 성징이 나타나지 않았을 때는 다시 절벽으로 가게 됩니다. 떨어뜨려서 죽여버리죠. 이게 스파르타 사회라는 거죠. 두 번째, 극한을 견뎌라. 첫 번째는 건강한 아이만 키우게 되잖아요. 거기에서 1차로 살아났습니다. 살아나고 난 다음에 두 번째는 극한을 견뎌야 됩니다. 태어난 아이가 7살이 되면은 아고게라는 병영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7살 때 군대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아이의 인생에 가장 아름다웠던 황금 시절은 6살까지였다는 거죠. 그때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함께 단란하게 살았으니까 이제부터는 군대에 보내지게 됩니다. 7살 때. 아고게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아고게에서는 어떤 삶이 펼쳐질지 그 극한의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이 아이들 한번 보시겠습니까? 옷을 안 입었죠. 옷은 1년에 단 한 벌 제공됩니다. 신발은 사치입니다. 입학하자마자 매질을 당해야 돼요. 신음소리를 내지 않고 그 매질을 견뎌야지만 아고게 입학 자격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전사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제가 채찍 맞기 대회라고 있죠. 1년에 계속 이런 채찍 맞기 대회가 있습니다. 고통을 견디는 거죠. 그리고 채찍을 맞고 난 다음에 뜨거운 물을 붓고 자갈돌에다 굴려요. 그러고 난 다음에 찬물을 퍼붓습니다. 왜요? 피부를 가죽처럼 단련시키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계속 반복한다는 거죠. 12세 때 이 과정을 다 통과하게 되면은 빨간 망토를 지급받습니다. 이 빨간 망토가 이들의 군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친구들한테도 침대가 제공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침대는 굉장히 자연주의, 완전 웰빙 스타일입니다. 풀로 만들었습니다. 이 풀로 만든 침대에다가 재워서 훈련시킨다는 거죠. 이거는 여름용 침대예요. 겨울용 침대는 이 풀 속에 가시를 넣어 놓습니다. 겨울에는 사람이 자다가 동사할 수 있잖아요. 동사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잠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잠이 들다가도 수시로 깰 수 있도록 이 풀숲에다가 가시를 넣어 놓는다는 거죠. 이게 바로 아고게 병영 생활이었습니다. 12세 때 빨간 망토를 지급받았죠. 군복으로도 이용할 수 있고 전쟁 때는 모포 역할도 이 빨간 망토가 한다고 합니다. 다음에 16세가 되면 밥을 삼시세끼를 지급받다가 한 끼만 줍니다. 16살 그러면 한창 먹을 나이 아닌가요? 나머지 두 끼는 어떻게 해서 자기가 구해서 먹으라는 거죠. 이 말은 훔쳐서 먹으라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한 끼를 먹이고 난 다음에 나머지 두 끼는 마을에 내려가서 훔쳐서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훔쳐서 먹었을 경우에 들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철저히 거짓말부터 가르쳐 줍니다. 두 번째, 들켰을 경우에는 매를 맞게 되겠죠. 문제는 들켰기 때문에 매를 맞게 되는 거죠. 이런 것도 하나의 전시 상황에서 훈련이라는 거죠. 내가 포로가 되었을 때, 식문을 당했을 때, 배가 고팠을 때 이런 것들을 참아내는 훈련. 바로 이 아고게에서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드디어 졸업할 때가 되었습니다. 20살이 되면 통과 의례라는 것을 합니다. 이 통과 의례가 뭐냐 하면 야생에 내던져지는 거예요. 이 짧은 창 하나를 가지고 내던져지는데 야생동물을 잡아와야지만 졸업시험에 통과되는 겁니다. 그런데 초식동물이 졸업시험 점수가 높을까요? 육식동물이 졸업시험 점수가 높을까요? 육식동물이 졸업시험 점수가 더 높습니다. 그래서 더 강인한 전사로 인정을 해준다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10년 뒤에 결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파르타의 시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시민의 자격을 내가 태어나서 30년 만에 획득하는 겁니다. 그런데 통과 의례 중에 크립테이아라는 게 있습니다. 크립테이아가 뭐냐 하면 비밀 경찰이에요. 비밀 의식이라는 건데 아고게에 다니고 있는 청소년들 중에서 굉장히 똘똘한 청소년들 있죠. 에이스급들. 이런 사람들을 따로 크립테이아를 조직합니다. 이 친구들은 마을에 내려가서 헤일로타이를 살인하는 행위를 합니다. 헤일로타이의 개체수를 줄여가는 거. 그리고 그들이 감히 반란을 꿈도 못 꾸게 하는 거. 이 비밀 경찰 크립테이아의 역할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 다 수행을 해야지만 스파르타의 전사가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스파르타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팀 플레이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떤 팀 플레이를 했는지 보겠습니다. 스파르타만의 굉장히 독특한 하나의 관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공동 식사 제도입니다. 이 공동 식사 제도는 15명이 한 팀으로 조직이 됩니다. 식탁의 평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니크로고스가 만들었던 하나의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5명이 밥을 먹습니다. 멜라스 종모스라고 하는데요. 블랙스프라고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색깔은 짜장면 색깔과 똑같습니다. 이 블랙스프는 재료가 돼지뼈를 푹 우려내어서 거기에다가 돼지 피를 넣습니다. 그리고 소금과 식초를 가지고 간을 합니다. 스파르타의 전사들은 이걸 평생 동안 먹습니다. 하루에 삼시세끼. 군대 짬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군대 짬밥인데 7살에 들어가서 60세까지 먹으니까 53년 동안 이걸 먹는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물론 거친 보리빵도 있습니다. 여기다 찍어 먹게 되겠죠. 호기심 많은 아테네인이 스파르타에 와가지고 블랙스프를 한번 먹은 적이 있습니다. 먹고 난 다음에 뭐라고 했을까요? 야, 우리 아테네의 돼지 새끼도 이런 음식은 먹지 않는다. 진짜 스파르타의 전사들은 용감하구나 라고 했다고 하는 얘기가 있죠. 이 식탁에 놓여진 이 블랙스프는 스파르타의 평민이든 스파르타의 전사든 스파르타의 왕이든 똑같이 먹습니다. 그러니까 식탁의 평등인 거죠. 저도 이런 음식만 계속 내봤으면 좋겠습니다. 삼시세끼. 우리 남편은 전사가 될 수 있을까요?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다져진 이 조직력으로 크게 페르시아 군대를 혼내주었던 영하 300의 모티브가 되었던 전투가 있습니다. 테르모필레 전투라고 할 수가 있죠. 보통 그리스와 페르시아의 전쟁을 페르시아 전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전쟁 이름을 네이밍을 할 때 보통 먼저 싸움을 걸었던 나라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그리스와 페르시아의 전쟁에서 우리가 페르시아 전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페르시아가 먼저 공격을 했다는 거죠. 나중에 아테네하고 스파르타와의 전쟁을 펠로폰네소스 전쟁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펠로폰네소스 반도에 있던 스파르타 연합군이 먼저 공격을 했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테르모필레 전투, 여기 쳐들어오는 페르시아 군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몇 명 정도 보이십니까? 역사학자 헤로도토스는 100만 명 정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전투병이 수십만 명이 되겠죠. 이런 전투병이 따라오려고 그러면 보급병은 그 2배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합쳐서 우리가 한 100만 명 정도를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영하 300에서 또 하나의 압권인 장면이 뭐냐 하면 페르시아의 수십만 대군이 화살을 다 날린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태양이 가려지겠죠. 그러니까 스파르타의 한 전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오늘은 시원한 그늘에서 싸울 수가 있겠군. 왠지 쓰레기 넘치는 대사 아닙니까? 팔랑크스라는 중무장 밀집 대형이라고 들어보셨죠? 왼손에 들고 있는 게 방패인데 호플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긴 창이 있죠? 사리사라고 하는 긴 창입니다. 요 2개만 있으면 거칠 것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왜 스파르타는 이 밀집 대형을 사용해서 페르시아 대군랑 맞서 싸웠을까? 그리스에는 산이 많죠. 펠로폰네소스 반도에는 평야가 있다고 했지만 그 외에는 거의 대부분 산지입니다. 산지에는 기병이 필요가 없습니다. 또 하나 기병이 만들어지려고 그러면 말이 있어줘야 되는데 말을 키우려고 그러면 초원이 있어줘야 돼요. 마케도니아가 위치하고 있는 그리스 북부 지역은 기병이 만들어질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초원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 그리스 지역은 기병이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병 위주로 군대를 이끌어갈 수밖에 없죠. 활을 쏘는 병사들을 보고 궁병이라고 얘기했죠. 근데 스파르타와 다른 여타 이 폴리스들은 궁병이 없습니다. 왜요? 화살도 다 막아낼 수가 있잖아요. 방패만 있으면. 호플론이 화살을 다 막아낼 수 있기 때문에 역시 군병조차도 없던 오로지 보병밖에 없던 나라들이 그리스의 폴리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팔랑크스를 하려고 그러면 오른손에는 창, 왼손에는 방패. 이 방패는 나의 왼쪽을 방어하게 되죠. 또 있습니다. 나의 왼쪽에 있는 전우를 또 함께 방어를 해주게 됩니다. 나의 왼쪽과 상대방의 오른쪽. 이걸 동시에 방어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취약한 지점은 어디예요? 가장 왼쪽 측면이 뚫리면은 이 팔랑크스의 이 스크롤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양쪽 측면에 있는 전사들은 가장 강력하고 가장 용감한 전사들이 배치된다고 할 수가 있죠. 그리스에서는 이 팔랑크스로 보통 싸우기 때문에 지구전입니다. 창을 가지고 쿵쿵 따 이렇게 하잖아요. 여기에서 마지막까지 버티는 자가 이기는 겁니다. 그런데 영하 300에서 이 남자가 등장합니다. 에피알테스죠. 여기에서 배신자로 나오죠. 이 300명의 전사들이 페르시아 대군을 맞아서 며칠 동안 정말 잘 싸웠습니다. 근데 결국 무너졌죠. 누구 때문에요? 바로 에피알테스 때문에. 이 에피알테스가 왜 스파르타를 배신했을까요? 이 에피알테스를 보시면 기형이라고 느껴지죠. 꼽추입니다. 꼽추. 이 에피알테스가 레오니다스 왕을 찾아갑니다. 왕이시여,
나도 이 팔랑크스 대열에 참여하고 싶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레오니다스 왕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당신은 당신의 전우를 지켜줄 수 없잖아. 왜요? 이렇게 약한 친구들은 내 옆에 있는 동료를 지켜줄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말에 에피알테스는 배신의 마음을 먹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페르시아 대군한테 테르모필레 협곡의 우회로를 가르쳐 주었고, 그것 때문에 이 스파르타의 300명의 전사들은 전부 다 이렇게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굉장히 행복하게 죽었다라고 스파르타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스파르타에서 가장 비겁한 죽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평온하게 나이 들어서 죽는 거. 이게 가장 비겁한 죽음입니다. 그런 사람들한테는 비석도 세워주지 않습니다. 오로지 전쟁에 나가서 싸우다가 죽은 사람들한테만 비석 하나를 세워줍니다. 역사에서는 이 레오니다스 왕의 유골이 40년 뒤에 스파르타로 다시 보내졌다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때 유골이 보내져가지고 이 사람들을 위한 비문이 하나 만들어졌는데 이렇게 적혀져 있죠. 이곳을 지나는 나그네여, 가서 스파르타인들에게 전해주시오. 조국의 명령을 이행하고 여기 우리가 잠들어 놓으라고. 멋진 비문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이곳을 지나는 나그네한테 우리의 죽음을 알려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왜요? 보통 이런 죽음은 전령사가 알려주어야 되는데 그 전령사마저 다 죽었다는 겁니다. 스파르타를 위해서. 이게 바로 스파르타라는 나라는 거죠. 지금까지 도시국가 스파르타의 탄생과 스파르타의 생존 법칙에 대해서 강연을 했습니다. 혹시 이거 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이 사진을 보는 순간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40여 년 전에 우리 집 마당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집하고 너무 닮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잃어버렸던 우리 집을 찾는 듯 감회에 젖었습니다. 요거 펌프죠. 보통 펌프질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바가지에다가 물을 담아서 여기에다 가득 채워줘야 돼요. 윗부분을 진공 상태로 만들어줘야지만 콸콸콸 물이 쏟아지게 되었죠. 그죠? 처음에는 녹물이 나와요. 근데 계속 젓다 보면은 나중에 지하수가 솟아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펌프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처음에 넣어주는 그 한 바가지의 물을 뭐라고 하죠? 마중물이라고 합니다. 이 스파르타인들은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서 어떤 마중물을 부었습니까? 제일 처음에 건강하게 태어났어야 됐어요. 두 번째, 악오계에서 참아내야 됐죠. 인내와 절제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팀플레이를 해야 됐습니다. 개인을 희생을 해야 됐죠. 그런데 과연 이 스파르타인들은 행복했을까요? 7살 때 악오계의 병영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30살 때 결혼을 했죠.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는 단란하게 생활했을까요? 저녁은 가족과 함께 먹지 못하죠. 누구랑 먹어야 됩니까? 공동 식사 제도. 거기에서 나의 동료와 함께 먹어야 됩니다. 아이하고 단란하게 사는 시간이 잘 없습니다. 가족과 함께 여행 가는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스파르타인들은 굉장히 불행했다는 거죠. 근데 그 불행은 바로 이들이 자초를 했죠. 자기 필요에 의해서 메세니아를 정복을 했고 거기에서 노예가 많아지다 보니까 그 노예의 반란을 불안해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행복이 뭔지 과연 알면서 죽었을까요? 또는 살았을까요? 이 스파르타인들이 평생 가지고 다니는 하나의 신념이 있습니다. 강인한 전사가 되어야 된다. 왜요? 불안감 때문이라는 거죠. 이 불안감이 두려움을 낳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집에서 자녀들을 다그치지 않습니까? 왜 다그쳤을까요? 불안감 때문에. 이렇게 공부를 안 해가지고 너 수능이나 제대로 칠 수 있겠어? 다른 친구들을 따라잡을 수 있겠어? 좋은 직장을 얻을 수가 있겠어? 학교나 제대로 마칠 수가 있겠어?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안감 때문에 오히려 아이들을 더 다그치고 극한의 상황으로 내몰을 수도 있다는 거죠. 스파르타의 삶은 제가 봐서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행복한 삶을 위해서 우리한테는 어떤 마중물이 필요할까요? 저는 이런 마중물을 붓고 싶습니다. 바로 함께라는 가치. 요 마중물을 부어보고 싶습니다. 요즘 친구들은 친구가 잘 없잖아요. 경쟁자만 있을 뿐이잖아요. 경쟁에 내몰리다 보니까 친구를 친구같이 느끼지 못하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친구들을 나와 함께 한다고 생각했을 때 불안해할까요? 두려워질까요? 아니죠. 내 옆에는 친구가 있고 가족이 있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다는 거죠. 두렵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의 행복한 삶에는 이런 함께라는 이 가치, 그리고 우리 아이들한테도 함께라는 가치를 물려주고 싶다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